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처음으로 유럽 메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요즘 유럽 국가들의 채권금리가 마이너스라는데, 채권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만기에 받게 될 돈보다 오히려 지금 돈을 더 주고 채권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자까지 내는 셈이니까 무슨 보관료 내는 그런 개념이죠. 뭔가 이게 좀 이상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유럽에서는 실제로 요즘 장기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유로존의 제2위의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사상 처음으로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인이 유럽의 국채 금리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끌어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유럽 경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서요.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오히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그 얘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돈 보관료까지 낸다는 뜻이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돈도 빌리고 이자도 거꾸로 받고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채권을 사면 다시 100만 원을 돌려받기는 하는데, 중간에 원래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관료를 주는 형태이다 보니 사실은 맡긴 돈보다 전체 기간으로 본다면 더 적게 돌려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3년이나 10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써있는 증서를 101만 원이나 102만 원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살까요?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런 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건데,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 그냥 서랍에다가 넣거나 은행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나면 될 텐데, 그걸 굳이 왜 살까요? 사는 사람 마음이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사실은 국채만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국채를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국채를 투자하고 거래하는 곳들은 금융기관이라던가 대형 연기금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이라던가 대형 연기금들은 국채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평가 같은 것들을 따질 때 각종 유동성 비율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결국 무위험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국채가 비록 마이너스 수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원금 자체는 보장이 되는, 내지는 현금 흐름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는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유동성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자산을 일정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군요. 여기서 의미를 두는 부분은 국채를 안 사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금으로 들고 있을 경우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데 내기 싫으니까 내가 수중에 들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집에 큰 금고를 사가지고 있고 그 금고에다가 내가 현금을 직접 넣어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내가 현금 돈다발을 항상 주고받아야 되겠죠. 즉, 금융 시스템 이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받아주는 시중은행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들의 몇백, 몇천만 원 정도의 돈은 받아주지만 몇천억, 몇조, 몇십조 같은 큰 돈은 시중은행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캐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준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냥 내가 그 국채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면 됩니다. 내가 오늘 팔면 당장 나한테 현금이 그 은행 결제 시스템상에서 입금이 됩니다. 예금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유동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예금하고 국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예금은 이른바 만기가 짧죠.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 국채, 20년짜리 국채 이렇게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보험사라던가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이른바 자산의 듀레이션을 부채 듀레이션과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부채로 가야 되는 듀레이션을 예를 들어 10년, 20년 뒤에 현금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그 자산의 만기도 10년, 20년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고객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딱 이 정도의 확정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받았으면 고객한테 받은 그 돈도 10년간 어디에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금은 하루, 이틀 그런 식이잖아요. 결국은 자산과 부채의 투자 운용 기간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경고가 들어온다는 뜻이겠군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시스템상에서의 문제, 또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던가 대형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이 줄어드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럼 규제라도 좀 풀어달라고 할 것이지. 글쎄, 그럼 이런 식이라면 실제 시중은행에서 돈을 맡기는 소비자들이 돈을 맡길 때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도 할까요? 아직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독일의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발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유럽 국채는 거의 50% 이상은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ECB,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쓸 때 쓰는 정책금리가 조금 여러 개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정책금리가 예금금리거든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예치받을 때 초과 지준금 뿐만 아니라 지준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형태로든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 이자들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군요. 어차피 그 뒤로 돌리면 또 마이너스이니까요. 이렇게 그 유럽에서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되면 이게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유럽 중앙은행이 의도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을 그렇게 펴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도록 한 건데 그 정책의 의도는 뭘까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항상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시중은행이 본연의 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대출을 좀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좀 활력을 찾게 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 자체가 낮아질수록 뭔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고 그 대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 여건이라던가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는 효과까지 생길 것이잖아요. 이게 보통 금리로 낮춰서는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금리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현재 유럽에서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맡길 때 무조건 마이너스 0.4%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0.4%는 이른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에도 적용이 되고 지급준비금 이외의 초과 지급준비금에도 포함되거든요.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적어도 지급준비금 이상은 중앙은행에 다시 맡기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이 돈을 투자를 하든 대출을 하든 이런 형태로 다시 실물 경기에 내놓아라 하는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은 대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하게 대출처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국채를 낮은 금리에 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급준비금 자체에도 마이너스 0.4%를 매긴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주는 메시지는 웬만하면 예금을 받지 말고 오히려 예금보다 대출을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정책적인 푸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못 해주면 그만큼 돈이 남잖아요. 은행 금고에 남은 돈은 그냥 들고 있어도 이자도 안 붙고 남은 돈은 중앙은행으로 또 맡겨야 되니 또는 예금으로 받은 돈 일부에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맡기는 순간 0.4%가 붙다 보니 일종의 벌금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열심히 대출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겠죠. 굳이 예금 받아서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국채를 사든 아니면 0.4%의 벌금을 물리는 중앙은행에 맡기든 둘 다 피곤한 상황이 되니 그냥 예금만 안 받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할까요? 결국 극단적으로 유럽에선 돈을 뭔가 빌려다가 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푼이라도 돈이 남으면 죄다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액의 예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인의 경우에 내가 남는 돈을 자연스럽게 은행에 맡기면 잔고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예금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유럽에서는 자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냥 남는 돈들은 자연스럽게 은행 계좌에 보내버리니 그 부분들이 계속 예금으로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금 같은 것은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마리오 드라기의 뒤를 이어 ECB를 이끌어갈 라가르드 총재가 좀 더 금리를 낮추겠다 아니면 다른 양적 완화 계획을 펴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온 인물인데 지금 상황에서 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전망으로는 하반기 내지는 늦어도 상반기까지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하고 다시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유럽 경제가 다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유럽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갔던 이면에는 통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숨어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은 결국 시중의 통화량을 더 공급할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 그 문제잖아요. 유로화를 더 흔한 돈으로 만들 거냐 귀한 돈으로 만들 거냐의 의미겠죠. 그러면 결국 그게 통화 가치의 변화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풀고 마이너스를 더 깊은 마이너스 금리로 만들고 양쪽 완화를 더 하면 유로화가 흔한 돈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더 떨어진다. 사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종의 레이싱하듯이 경쟁적인 통화 완화를 펴면서 예를 들면 금리가 과거에 높았을 때 5%였는데 3%로 떨어뜨릴래. 그럼 누군가는 그래 그럼 나는 2%로 떨어뜨릴래. 그럼 또 다른 누군가는 1%로. 그럼 나는 마이너스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게 유럽도 있지만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은 아니지만 유럽 중앙은행에서 보면 스위스라던가 이런 국가는 또 마이너스 금리가 크단 말이에요.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또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로화 가치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 너네는 뭐하니? 너네도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6월 FOMC 회의 관련 영상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ECB가 아무런 정책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오히려 유로화는 또 통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금리를 낮춰야 되거나 통화 완화 정책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또 경쟁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도 이 마이너스 금리 그 자체가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럽 돈, 유로화 자체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계속 돈을 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고 궁극의 목적은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있고요.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 근저에 깔려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모험 자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국의 돈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이른바 극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변 국가들에게 부담을 높이고 자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좀 덜하겠다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거대한 경제권에서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않는 한 유럽도 쉽사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은 오히려 다시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 그래서 ECB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 최근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군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만 다루다가 처음으로 유럽을 메인으로 다뤄봤습니다. 구석구석 알려드리는 알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